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반응 없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반 시작하도록 할 거고 일단 일정상으로 이제 토요일마다 한 번씩 좀 들어갈 거고 사실 이제 경영 과목적 특성상 쭉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쭉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간표 좀 그렇게 짜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진도 나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성격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좀 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역시나 뭐 이미 다 예전에 한번 공지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Q&A 관련된 채널 잠깐 다시 말씀드릴 거고 크게 세 가지 채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예, 학원 홈페이지 내에 이제 학습 Q&A 게시판 이용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Q&A 답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제 이메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제 이메일이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예, fuzzworld fuzzworld입니다. 골뱅이 연세.ac.kr로 주시면 제가 이메일 수신할 거고요. 이렇게 저랑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 이름이 네, 이인호 경영연구소라는 카페 하나 있으니까 그 카페 통해서도 질의응답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소통 채널 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교재는 뭐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CPA 경영학 제2판 가지고, CPA 객관식 경영학 제2판 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될 거고, 한 가지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실 올해 출간한 책이 아니라 작년에 출간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2021년도 기출문제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기출문제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2021년도 기출문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출문제는 제가 따로 프린트아웃 드리면서, 그것도 강의 중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체 진도 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2021년도 기출문제만 따로 연도별로 뽑아서 해설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완하는 형태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 가지고 진행을 좀 하게 될 텐데 요 교재 일단 구성 잠깐 보시게 되면 그 교재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개 편으로 구성돼 있어요. 두 개 편으로 구성돼 있고 그 제1편이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을 거고 제2편이 실전 모의고사 편을 해서 그렇게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각 편에 대한 특성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보셨던 기본서 같은 경우는 각 경약 분야별로 쭉 흐름적으로 쭉 정리한 다음에 뒤에 문제 붙여 있는 형태였잖아요. 이제 요 1편의 핵심 정리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들을 그 과목 그 분야별이 아니라 주제별로요. 네, 주제별로 좀 선별을 했어요. 주제별로 선별해서 총 37개 주제입니다. 37개 주제들을 좀 발췌해서 그러니까 뭐 아까 처음에 의사결정부터 들어가는데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그냥 의사결정 자체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경약 전체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모아놓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의사결정 자체에 대한 이야기와 집단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한 걸 묶어서 좀 주제를 꾸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37개 주제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37개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 앞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문제가 빠져 있으니까 2020년도부터 역순으로 쭉 배열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제1편 핵심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2편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23회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실전 시험 같은 경우는 총 그 재무관리 빼면 일반 경영이 24문항입니다. 24문항이고, 그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 기본서 편제로 말씀드리면, 경영 입문, 조직행동론, 인적장관, 요 세 분야가 묶여서 8문항. 그 다음에 생산 운영관리가 8문항, 마케팅이 8문항 출제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24문항이 일단 실전에서는 출제가 되는 게 맞는데, 책을 쓰면 24문항씩 쓰긴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교재상으로는 23회 분량이 25문항씩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 재무관리를 제외한 일반 경영은 24문항이에요. 24문항이 출제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덩어리로 8문항 출제가 된다고요. 하지만 이제 책을 만들 때는 그냥 24문항만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또 맞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5문항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꾸려져 있는 교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 잠깐 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얘기 잠깐 좀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객관식반 같은 경우에 모두 40시간, 지금 총 10회에서 40시간 배정되어 있는 상태고, 40시간 동안 1편과 2편을 다 가져가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을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기본이론 과정 얘기하면서 잠깐 이제 의견을 구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많이 타요. 네, 기출문제를 많이 타니까 1편과 2편 중에 1편 쪽에다가 좀 더 강조를 두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1편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1편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냐면, 아까 1편 구성 보시는 것처럼 앞에 요약 정리되어 있고 기출문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강의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기출문제들을 확인한 형태로 강의를 좀 진행할 거고, 가급적이면 뒤에 붙어 있는 기출문제 빠짐없이 다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따라오셨으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거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회계사 시험은 어쨌든 기출문제 경향은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잘 확인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객관식반 수강하시면서 어떻게 끌고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브노트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서브노트를 좀 활용하세요. 그러면 이 서브노트를 활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일단 저는 강의할 때 이쪽 얘기하면서 똑같이 칠판 판서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판서 내용을 다시 이제 쓰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서브노트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판서한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공부 참조 목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그걸 다시 또 제 칠판에 판서한 내용들을 그대로 작성하셔가지고 노트를 또 만드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뭐 어떻게 좀 하시냐면, 이미 서브노트 가지고 계시니까 그 서브노트에다가 제가 판서하면서 강의한 내용들 중에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밑줄을 한번 서브노트에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기존의 서브노트에다가 추가해서 적어 놓는 형태, 그런 형태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지, 또 노트 한 권 새로 구입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객관식반 강의하면서 들어가는 내용들을 적으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서브노트를 활용하면서 요 객관식반 수업 수강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쨌든 제가 강의는 1편만 진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 2편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건데, 역시 형태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뭐가 될 것 같으냐면, 일단 객관식반 지금 10주 동안 진행하는 동안은 손대지 않는 거죠. 손대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어쨌든 그 뒤에도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뒤에 과정이 아마 GS 과정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뒤에 뭔가 하실 때 요 제 2편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지금 객관식반의 기본적인 취지는 물론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를 풀어보는 능력을 좀 배양하기 위한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총 23회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예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면서 일주 한 회분씩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23주를 끌고 가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어느 쪽을 가져갈지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냥 어차피 기본 이론 과정 한번 다 도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경영이 처음이 아니시니까 지금부터 일주에 한 회분씩 풀어나가자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방법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객관식반은 일단 기출문제 확인하는데 주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객관식반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그 기간 배분을 하셔가지고 23회를 풀어보시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그 실전 모의고사 쪽은 어떻게 풀어보셔야 될까요? 역시나 실전 느낌으로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당연히 실전 느낌으로 풀어보실 거니까 시간을 좀 재고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최대 20분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미 얘기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 회계사 1차 시험에서 1교시에 경제학하고 경영학 두 과목을 본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은 문항수에 맞춰서 딱 문항당 1분 정도 계산해가지고 시간 배분이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1분으로 풀어야지라는 생각은 아니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경제학이나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그 오버되는 시간을 어디선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뽑아내셔야 되냐면 사실 일반 경영학적도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 20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20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15분이라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17분 정도? 그 정도로 속도를 좀 맞추셔야만 그 재무관리나 경제학의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원활한 시간들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17분 정도로 계산하시면서 문제를 좀 푸는 연습을 해보시면 속도도 좀 붙을 거고 실전에서도 근데 실전 들어가면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좀 하셔야 되냐면 이제 문제를 푸실 거잖아요.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풀고 나시면 채점하실 거고 분명히 틀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100점을 맞는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틀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긴 하냐면 그 틀린 문제 뒤에 해설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해설 위주로 확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쪽은 그렇게 확인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틀린 문제가 있는데 만약 리더십 문제가 나왔는데 리더십 문제를 틀리셨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객관식 교재가 됐던 아니면 기본서가 됐던 리더십에 대한 전체 내용을 한번 다 훑어보세요. 정 시간이 없으시면 서브노트가 됐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해설만 가지고 그냥 아 요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시니까 그 틀린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놓으셔야만 뒤에 똑같은 분야가 출제가 됐을 때 틀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 그 뒤에 해설만 가지고 확인하시기보다는 그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뭐 기본서가 됐던 아니면 이 객관식 교재가 됐던 정시간 없으시면 서브노트가 됐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련된 전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 그런 식의 정리를 해가면서 또 한번 회독수를 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쪽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는 거고 일단 객관식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본서 어떻게 정리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일단 객관식반은 끌고 간다라는 형태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어쨌든 요 과정은 이제 과정 성격상 문제풀이와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문제 푸는 요령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건 또 정리하는 거지만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제일 첫 번째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거냐면 일단 문제에
유형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이미 기출문제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뻔하잖아요.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두 가지가 서술형과 계산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서술형과 계산형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서술형 잠깐 뒤로 미루고요. 계산형 문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 경영학 시험에서도 계산형 문제가 출제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특히 어느 쪽에서 계산형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생산 운영관리 쪽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사실 생산 운영관리 쪽에서 출제되는 회계사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쉽지 않아요. 쉬운 문제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쉽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 사이즈도 무지하게 커요.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일단 제가 뭐 재무관리나 경작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필요는 없는 거고 딱 일반 경영 안에 들어가는 범주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계산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계산형 문제 딱 보고서 견적을 내세요.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면, 그리고 그 문제가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건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의 계산 문제는 딱 문제 읽어보면 풀 수 있다 없다가 판단 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풀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어떻게든 풀어야지라고 계속 잡고 계시면 그만큼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무제한의 시간에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도 전략적인 측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형 문제 보셨을 때 딱 봤는데 견적이 안 나와.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네. 그냥 찍는 거지 어떻게든 그걸 풀어보겠다고 잡고 계시는 순간 시간 흘러갈 거고 그만큼 더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두세 문제를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계산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공부하시겠지만 실전에 들어가서는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네. 실전에 들어가서 얘기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딱 보지 견적을 보시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련을 버리시는 겁니다. 네, 미련을 버리시는 형태로 가는 게 계산형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는 건데 회계사 시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네, 이 서술형 문제와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시험들에 비해서 보기 길이가 어마하게 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기출문제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기 하나가 한 2줄, 3줄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기가 길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회계사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또 회계사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출제 범위가 넓진 않아요. 출제 범위가 넓지는 않은데 깊이가 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고 보기가 좀 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보기가 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왜 시험이 어려워지냐면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출제자 입장에서는 옳은 걸 찾게 하거나 옳지 않은 것을 찾게 할 텐데 문장이 길면 그 중에 일부만 틀어도 옳지 않은 걸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짧으면 딱 이거 틀렸네, 맞았네가 딱 눈에 보이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옳게 잘 쓰다가 뭔가 살짝 틀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는 가급적이면 그 보기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세요. 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대응할 때는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말장난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이제 밑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일단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서 보기 하나씩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회계사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냐면요. 물론 이제 보기상으로도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긴 하지만 유독 또 다른 시험에 비해서 뭐가 많이 보이는 시험이 회계사 시험이긴 하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험이 회계사 시험이에요. 역시나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른다는 얘기는 4개는 맞고 하나가 틀렸다는 거니까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절한 것을 고르는 형태로 문제가 바뀌어버리면 틀린 걸 4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 틀린 거 4개를 찾는다는 것은요 4개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있으니까 문제 보실 때 적절한 거 물어보는지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 대응들을 좀 하셔야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이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뭐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이쪽을 중심으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문제를 푸실 때 당연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푸시는 게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항상 뭐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연한 대응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역시 제가 기본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영학은 절대적인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문장이 쓰이더라도 이 문장이 어느 문제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O와 X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푸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문장이지만 어느 문제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O와 X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보기 5개를 좀 상대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푸시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들 기본 이론 다 정리하셨으니까 믿어도 되죠? 예. 그 문제 하나 던져드릴게요. JIT요. JIT는 제품별 배치를 사용한다. 라는 문장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O일까요? X일까요? 이 질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O가 될까요? X가 될까요? 고르시면 안 된다니까요.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실 거냐면 JIT는 어떤 배치 설계 쓸까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OWMM U자형 배치라는 것을 배치 설계로 쓴다고요. 그런데 OWM 또는 U자형 배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제품별 배치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공정별 배치의 요소를 가미한 형태의 배치 설계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 보기 5개 사이의 관계에서 OWMM과 제품별 배치를 구분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그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OWMM은 제품별 배치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묶어서 출제자가 출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문장은 맞는 보기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그게 맞는 보기인지 틀린 보기인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냐면 나머지 보기 4개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할 거기 때문에 항상 유연한 대응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계사 그 문제를, 그러니까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일단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되 너무 칼같이 가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유연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준 또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시험을 보시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겨요. 예, 뭐 소위 이제 수험까지 하는 얘기로 불이타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이의 타격을 받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어쨌든 유추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정답을 유추하기 위한 테크닉이라면 테크닉 또는 요령이라면 요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칠판에 요령이라고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그 뭐라고 쓸 거냐면 문장의 형태를 좀 이해하시는 거. 그러니까 출제되는 문장의 형태를 이해하시는 거, 문장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역시나 좀 더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한 가지 미리 전제를 까는 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얘기들이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어차피 확률 게임이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확률 게임으로 정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드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면 해당 문제에서 정답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 출제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정답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확률 게임으로 좀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제 좀 문장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냐면, 그 출제되는 문장들을 보면 방향성을 표시하고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한다, 또는 A가 감소하면 B가 감소한다 라는 형태의 문장들 역시나 종종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문장이 출제가 되면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어떤 가능성이 예상될까요? A가 증가하면 B가 감소한다고 썼을 때 이 B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제자 입장에서 문장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쉬우니까, 문제 만들기 좋으니까, 그리고 이건 정말 완전히 객관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제 푸실 때 문장을 봤더니 A가 증가하면 뭐 B가 증가한다 하면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문장이 출제가 되면 정말 방향성에 맞게 체크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정답을 찾아가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방향성과 관련된 문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의 문장이 쓰이는 경우가 있냐면, 대꾸적인 표현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꾸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A는 B고 C는 D다 라는 형태의 표현, 그런 형태의 표현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역시나 그런 형태의 표현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는 거죠. 어떤 가능성이 점쳐지니까 A는 B고 C는 D다라고 했을 때 B와 D를 바꿔 쓰든지 A와 C를 바꿔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꾸적인 표현이 등장하면 이것 역시 출제자가 뭔가 장난칠 수도 몰랐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장을 좀 해석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뭘 판단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꾸적인 문장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이제 역시나 좀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제 문장들을 보시다 보면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냐면 항상, 모든, 뭐뭐만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되는 거고요. 그런 표현들이 출제가 되면,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 아니고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상으로 옳은 문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역시 이것도 제가 기본이론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경영학은 현실과 많이 밀접해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뭐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냐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항상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교약한 사람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문장을 쓰면서 모든, 항상, 만 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을까요? 틀린 문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확률상으로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 항상, 모든, 만 이라는 표현이 출제가 된다면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끌고 가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두루뭉실한 표현이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것들 좀 뽑아서 얘기하면 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뭐뭐 등이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출제가 되면 그 문장들은 확률적으로 어느 쪽일 확률이 높다? 맞는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뭐뭐 등이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문장들은요, 그 문장 안에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을 녹여놓고 있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문제에 등장을 한다면 그 문장은 옳은 문장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장 형태들을 가지고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될 듯 하고요. 이제 뭐가 있냐면, 근데 또 문장을 보다 보면 제외를 시키는 것과 관련된 문장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설명 쭉 하다가 블라블라 하는데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형태의 문장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잘 문장 쓰다가 굳이 마지막에 그런데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쓴다면 여러분들이 출제자 입장이라면 맞는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일까요? 틀린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일까요? 잘 쓰고 나서 뒤에 뭐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족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제자가 사족을 쓰는 이유는 맞는 문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틀린 문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외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사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왠지 문장 읽어보니까 이건 괜히 쓴 것 같아, 사족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틀린 문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뭔가 제외하는 듯한 형태의 문장이 등장하면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문장의 특성,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테크닉적으로 끌고 가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과 간단한 테크닉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 정도 가지고 일단 오리엔테이션 성격에 대한 내용들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좀 나가도록 할 거고요. 이제 교재 2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토픽 1번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일단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그 내용 정리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분들 경영학 기본서 편제로 이야기하면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두 군데서 보셨어요. 첫 번째 어디서 보셨냐면 제일 첫 번째 이제 경영학에 대한 이런저런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드리면서 경영 의사결정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야기 어디서 보셨냐면 조직행동론에서 집단 의사결정이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의사결정 모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집단 의사결정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끌어갔던 거고, 그렇게 두 군데 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모아서 의사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과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판사한 내용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들으시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브노트에다가 그냥 얹어 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일단 경영 의사결정에 의의적인 측면과 이제 지금 이제 정리하는 관점이니까 유형이라는 관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의라는 관점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냐면, 경영 의사결정은 다수의 대안들 중에서 하나에 대한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 없죠. 그냥 개념을 잡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경영 의사결정의 의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면 당연히 경영 의사결정의 절차 또는 과정을 순서대로 이해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 자체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있지만 이게 기반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 떠오르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계획화의 과정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은 정리하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영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절차들이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경영 의사결정은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당연히 뭐부터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냐면 경영 의사결정은 언제 시작될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경영 의사결정은 언제 시작될까요?
문제가 인식되었을 때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뭘 의미할까요?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와 기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놈을 뭐라고도 이야기할 거다?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경영사 결정이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문제가 인식되고 나면 이제 목표를 설정 또는 확인하게 될 거고,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이제 대안을 탐색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안이 탐색되면 이제 뭐 할 거고? 비교 평가할 거고요. 그 비교 평가의 결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경영 의사결정의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의정 측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경영 의사결정은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제가 기본서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영학에서 유형 또는 분류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럴 때마다 뭐가 가장 베이직이라고요? 분류 기준이 가장 베이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경영의사결정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모두 4가지의 기준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4가지가 바로 뭐였던 거냐면 의사결정 상황, 정보의 유형, 의사결정 성격, 의사결정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각각 내용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보면, 먼저 의사결정 상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잡아드렸냐면요. 일단 의사결정 상황은 다시 2가지로 나누어 드렸어요. 어떻게 2가지? 의사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와 의사결정 단위가 2개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렸고요. 의사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는 다시 의사결정 단위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모두 3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가 바로 뭐였던 거냐면 확실한 상황과 위험한 상황과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각각에 대한 개념 잡아드리면서 확실한 상황은 뭐고?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 또는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정보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렸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확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개념적으로 말씀드렸고, 거기에 뭐 하나 얹어드렸냐면 확실한 상황에서는 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거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의사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다시 2가지로 나눠드렸어요. 어떻게 2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험한 상황으로 바꾸어서 의사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의사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단위가 2개 이상인 경우 딱 한 가지 상황 말씀드렸고요. 그걸 우리는 상충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충 상황에서는 게임 이론을 가지고 해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게임 이론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는 당연히 아니고
경제학 때문에 게임 이론은 다 정리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뭘 가장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상충 상황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물론 교과서적인 표현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대응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문제상으로 다음 중 상충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되면 뭐 대입하자. 가위바위보 대입해서 그 문장이 말이 되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면 틀린 문장이 된다고요. 결국 상충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경제학에서는 재수의 딜레마 얘기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지만 저 재수의 딜레마 얘기하지 않는 거고 그냥 가위바위보로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얘기했고, 이제 그럼 다시 교과서적으로 상충 상황에 대한 용어 만들어 드리면 상충 상황이란 한 의사 결정 단위의 의사 결정이 다른 의사 결정 단위에 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의사 결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그리고 출제자가 말장난을 친다면 뭐라고 말장난을 칠 거냐면 지금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상충 상황이란 한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이 다른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쓰면서 틀린 문장 만들 거예요. 차이점 느끼셨어요? 맞는 문장은 의사결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틀린 문장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쓸 거라고요. 의사결정 성과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상충 상황에 대한 개념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준과 관련된 얘기 역시나 간단하게 정리했고, 다음 두 번째 정보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내용들을 정리하셨고, 역시나 이 설명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둘로 나눠서 이해하겠죠. 어떻게 두 가지? 정성정보와 정양정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 드리면서 제가 뭐 분명히 강조해서 이야기했냐면 정성정보는 숫자로 표현하기 좋지 못한 정보, 정량정보는 숫자로 표현하기 좋은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숫자의 의미는 형태가 숫자냐 숫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성정보와 정량정보의 가장 정확한 개념은 정성정보는 주관적인 정보가 되는 거고 정양정보는 객관적인 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정성정보로 판단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바퀴 도셨으니까 이 설명 가지고 제가 뭐를 한 가지 설명드린 적이 있냐면 생산 운영관리 쪽 가서 입지 의사결정 기법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죠. 근데 그 입지 의사결정 기법을 이야기할 때 역시나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적인 방법에 어떤 방법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서열법과 점수법 또는 요인 분석 방법이라는 것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고, 그 점수법이 정성적 방법으로 분류되는 이유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점수 물론 숫자지만 그 점수법이라는 것은 입지를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정성 질적 요인을 도출해서 그 질적 요인들에게 점수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 점수는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입지 의사결정에서의 점수법이라는 것은 정성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유형은 정성정보와 정량정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면 당연히 의사결정은 정성정보를 사용한 정성적 의사결정과 정량정보를 활용한 정량적 또는 계량적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뭐 이쪽은 이 정도면 충분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셨냐면 의사결정 성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셨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사결정 성격이라는 것은 수식화의 가능성, 말 반대로 이야기 드리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식화의 가능성이 높으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거고 수식화의 가능성이 낮으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수식화의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을 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고,
수식화의 가능성이 낮은 의사결정을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형적 의사결정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비일상적이고 비반복적이고 창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냐면, 의사결정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사결정 수준이라는 것은 서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 계속 드렸냐면, 기업은 뭐 덩어리? 사람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종업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린 의사결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경영자를 고려할 건데, 한 기업의 경영자는 여러 명이 되는 거고, 그 여러 명 사이에는 뭐가 존재할 겁니다? 서열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서열이 바로 의사결정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그랬을 때 경영자들의 서열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서열, 계층은 모두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세 가지가 가장 높은 경영자를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중간 경영자, 그 다음에 하위 경영자로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이름 붙여 줄 거고, 중간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관리적 또는 전술적 의사결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요. 하위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운영적 또는 업무적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전략적, 관리적, 운영적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묶은 거죠. 묶으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정형적일 것이냐 비정형적일 것이냐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비정형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쪽으로 갈수록 정형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설명 드릴 때마다 항상 드린 얘기긴 한데,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라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더 풀어드리면, 전략적 의사결정은 대부분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일부 정형적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운영적 의사결정은 대부분 정형적 의사결정으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일부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경영 의사결정의 유형에 대한 내용들 역시나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이 정도가 경영 의사결정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의사결정 모형과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부터 이어가겠습니다.